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과학고등학교에서 생긴 전례 없는 대회에 뉴욕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인 여학생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이 대회를 지켜보던 한 교사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And a mortgage rat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monthly payment, especially for low and moderate incom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윈스턴입니다. 뉴욕 최고의 과학고등학교인 스튜번트에 재학 중이죠. 친구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단 한 번도 수학에서 밀린 적이 없었죠. 물론 학교에는 몇몇 아시아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동양인들이 수학에 강하다고 하지만 저를 꺾은 친구는 한 명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가 없죠. 동양인 학생들은 대부분이 조용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거든요. 게다가 게을렀습니다. 숙제 검사를 할 때면 제대로 해오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솔직히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있는 아시아 가게들은 항상 지저분했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가는지 의문이었어요. 게으르고 가난한 이민자들, 그게 제가 아시아인들에 대해 가진 이미지였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위대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백인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위인? 글쎄요.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무슨 상관인가요? 백인인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생각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걸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은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태블릿에 이름이 뜨기를 기다렸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적표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숫자 2가 적혀 있었어요. 2등이라니? 교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태양이 서쪽에서 뜬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1등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등은 바로 전학 온 한국인 소녀 한나 김이었어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원래 수학을 잘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특히 한국 애들은 수학머리가 장난 아니라니까. 미국 애들이 아시아 애들한테 수학으로 이기는 게 더 어렵지. 그들의 말이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인에게 졌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가난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그들 중 한 명에게 말이에요. 순간 강렬한 열기가 얼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한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한나와 눈이 마주쳤죠. 한나는 차분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줍은 미소를 지었죠.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커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한나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나에게 다시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고 했습니다.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친구들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죠.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저는 한나와 실력을 다시 겨뤄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한 번의 시험으로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고 했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특별 문제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복잡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진짜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이었죠. 한나는 차분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죠. 집중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을 때 한나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직 풀이 과정의 절반도 끝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한나의 답안을 확인했습니다. 정답이라고 했죠.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오직 한나만이 정답을 맞췄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가난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동양인이?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분노, 충격,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나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경쟁이었다는 말과 함께요. 한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저를 붙잡았죠. 한나의 손을 무시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가 아니었죠.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았어요. 더 괴로운 건 그 상대가 한국에서 온 소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제가 한나에게 패배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계속 한나를 주시했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필기하는 방식, 질문에 답하는 순간의 자신감, 심지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 모습까지도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나는 백인이야.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인종이 정말 지능을 결정하는 걸까? 한나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제 세계관을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나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언제나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했죠. 그녀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득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의외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하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주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서 나이든 여성이 기침을 하며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분명 몸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죠. 한나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으려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나는 손님을 응대하고 계산하고 틈틈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녀에게 공부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1등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특권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한나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샌드위치 가게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그 비결을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용기를 내어 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까지는 경쟁자로만 봤던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게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자 한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나는 한국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한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식 교육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은 그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그녀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였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한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은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한나의 학습 방식에 매료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저렇게 스스로 공부를 잘하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한인 커뮤니티의 강연에도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진정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서서히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어 한나의 가족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한나를 미워했던 것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한나의 어머니는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치열한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단련되는 의지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고 하셨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나의 어머니는 한국의 학원 문화, 대학 입시 제도,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한나를 미워했던 건 정말 그녀가 아시아인이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나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에 질투했던 걸까? 우연히 한나의 어머니가 여름에 한국으로 잠시 돌아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황당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아시아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이것이 제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한나가 자란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어요. 한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남 끝에 결국 우리 가족은 한나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어 갔어요. 저는 한국이 전통적인 건물들과 오래된 시장이 많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아시아의 모습을 떠올렸죠. 하지만 서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한나와 함께 첫 탐험에 나섰습니다. 한나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향을 소개했어요. 거리마다 선명한 네온사인과 대형 스크린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카페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있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고 다운로드 속도도 엄청 빨라.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매장들, 로봇 안내원, 디지털 피팅룸까지 있었어요. 이건 분명 뉴욕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죠. 플랫폼에는 안전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는 냉방이 완벽했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했고 와이파이도 끊김없이 연결됐어요. 이건 뉴욕보다 더 발전된 도시잖아. 아버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종종 지연되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웠음에도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의식이 매우 높았죠. 둘째 날, 한나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치동이라고 들어봤어? 한나가 물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야. 내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가야. 지하철을 타고 대치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고층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했어요.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최고의 학원가야.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이곳에서 공부해. 한나가 설명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있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논술, 심지어 예술과 음악 학원까지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빠르게 이동했죠. 저는 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한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학업 능력이 우연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한 다음 날, 한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멜리아, 내가 다녔던 수학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볼래? 미국과 한국의 교육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좋아, 해볼게. 다음 날 저희는 탑클래스라는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외관부터 미국의 학원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학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나의 소개로 저는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교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태블릿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난이도는 점점 높아졌죠.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제 답안을 분석하더니 상세한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어요. 아멜리아 학생은 기본 계산력은 뛰어나지만 추상적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약점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특히 기하학적 증명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맞고 틀린 문제 수만 알려줄 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분석했어요. 게다가 제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제게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했어요. 이런 패턴의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예시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2-3주 안에 상당한 향상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나의 학습 방식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왜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거구나.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실제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걱정되었지만 수학은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선생님은 문제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보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선생님이 문제 풀이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했어요. 선생님은 단지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나에게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지 알겠어. 여기서는 정말 다르게 가르치는구나. 한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여기서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거지. 학원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저희가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는 동안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해 주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로 놀란 일은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노트북이나 가방 같은 귀중품을 테이블에 두고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모습을 봤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그냥 놔두고 가도 괜찮아? 누가 훔쳐가지 않아? 한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선 그런 일이 거의 없어.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건 큰 범죄로 여겨지거든. 실제로 그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이용도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모두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미국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먼저 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플랫폼에 그려진 선 뒤에 사람들이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노약자를 위한 좌석을 양보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한나와 함께 연극 공연을 보러 갔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빈 음료수 캔, 과자 봉지, 프로그램 책자까지 모두 수거해 나갔죠. 청소부의 일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한나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리에 쓰레기를 그냥 두고 나가. 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선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배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기본적인 예절이거든.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저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시민의식이 훨씬 높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사람들은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했죠. 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테이블마다 호출 버튼이 있어 필요할 때 직원을 부를 수 있었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결제는 테이블에서 바로 이루어졌고 팀 문화가 없어 정확한 금액만 지불하면 됐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뒤처지고 비위생적이라는 선입견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더 발전되고 질서 있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어느 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과거의 생각들을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나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 한나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학습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는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했어요. 또한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있었죠. 항상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한나가 말했습니다. 정답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저는 이전에는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나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풀이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이 되었죠. 한나는 또한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학습법을 가르쳐줬어요. 대치동 학원에서 배운 맞춤형 학습 방식을 그녀는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외에도 한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시간 관리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학교 공부, 가게 일, 취미 활동까지 모두 효율적으로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매일 계획표를 작성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은 저도 곧 따라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한나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1등을 하는 것보다 배움 자체에 더 의미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더 이상 경쟁에 집착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을 돕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학습 방식을 학교 스터디 그룹에 소개했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 달 후 또 다른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어요. 한나와 저는 다시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긴장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했죠. 결과 발표 날 예상대로 한나가 1등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3등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나 질투가 아니라 한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먼저 한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해, 한나. 정말 대단해. 한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멜리아. 너도 정말 잘했어. 많이 발전했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1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가 더 가치 있었죠. 한나와의 경쟁은 이제 서로를 높이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경시대회 이후 저는 진지하게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 대학 지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전에는 당연히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멜리아, 그게 무슨 뜻이니? 한국 대학을 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에 지원해보고 싶어요. 특히 수학과나 컴퓨터 공학 쪽으로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언어는 어떻게 할 거니?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어? 요즘은 영어 트랙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울 거예요. 이미 한나에게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한나에게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서 보여준 성장을 보면 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인정해야겠구나. 어머니도 이내 수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 우리는 내 꿈을 응원할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생각해? 다음 날 학교에서 한나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는 놀랍게도 기뻐하는 대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여기 교육 시스템에서 배우기 위해서였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장점이 많아.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중요시하잖아.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법과 미국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교육 개혁을 꿈꾸고 있었어요. 난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순간 저는 한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한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너는 미국에서 배우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 한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제적인 교육 개혁 파트너네. 그렇게 저와 한나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나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주 화상 통화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회사에 한국 지사 설립을 제안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시작된 경쟁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나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생과 교수의 토론이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이 사건 이후 학교 내에서는 한일 역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레나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냥 세계 지도에서 존재감 없이 끼어있는 작은 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무의미한 공간 정도로 여겼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한국은 문화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베낀 것뿐이지 않아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것이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할 때면 친구들과 함께 웃곤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의 열등한 모방품,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한 적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분단된 불쌍한 나라,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국가,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속에 영원히 갇힌 존재라고 여겼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는 무질서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곧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금방 잡아먹힐 그런 나라 말입니다. 솔직히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라져도 누가 신경 쓸까? 중요한 나라들은 중국과 일본이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적 가치가 별로 없는 국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수업은 모두 마감되었고 이 수업만 자리가 남아 있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등록했어요. 최소한 쉬운 어학점은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의를 맡은 사람은 일본 출신의 역사학자 타카하시 교수였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하버드에서 10년 이상 가르친 베테랑 교수였고 동아시아 역사 연구로 명성이 자자했죠.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는 한국의 역사적 주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아시아 역사를 배울 수 있겠네. 첫 수업 시간, 타카하시 교수는 우아한 일본식 영어로 자기 소개를 했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니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객관적 사실이라니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타카하시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문화의 전달자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뭐 예상대로네. 저는 그의 강의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기존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안심했죠. 강의실에는 몇몇 한국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이라더니 역시 그렇군. 타카하시 교수는 종종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어요. 한국은 항상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죠. 한국의 주장은 학술적 근거보다 감정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역시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지라고 생각했죠.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 깊어졌어요. 학술적으로 존경받는 교수의 말이니 틀림없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6주가 흘렀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객관적인 시각 없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매 수업마다 이런 시각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객관적인 학문적 관점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유산들이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래했죠. 이런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반학기가 지났고 강의 주제는 점점 더 현대 이슈로 옮겨갔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문제로요. 특히 영토 분쟁, 역사 교과서 논쟁, 전쟁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이 다가오는 수업의 주제였죠. 교수는 다음 수업 주제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현대 영토 분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준비해 오세요. 저는 독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작은 섬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타카하시 교수의 강의라면 틀림없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수업은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것 같았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평소보다 더 격식 있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고 칠판에는 굵은 글씨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주요 영토 분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남중국해 분쟁, 쿠릴 열도 문제 등 다양한 영토 분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듯 했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역시 하버드 교수다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슬라이드가 바뀌며 동해 한가운데 작은 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다케시마라는 제목과 함께요.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민감한 영토 분쟁 중 하나인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더 단호해지고 감정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죠.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타카하시 교수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일부는 교수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니까 한국이 불법으로 차지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 편입 절차였죠. 타카하시 교수는 계속해서 역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논리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고 학생들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섬을 불법적으로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점거하고 있죠. 타카하시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학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주장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버드의 교수이고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독도 문제를 넘어 한국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이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몇몇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타카하시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객관적 사실보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그것도 저명한 교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니요. 지금까지 타카하시 교수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계속했죠.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편견이 타카하시 교수의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받은 것은 아닐지 잠시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가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강의실 앞쪽에서 한 여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긴 검은 머리를 가진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네, 질문이 있나요? 타카하시 교수가 약간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단이 느껴졌어요. 영어 발음이 완벽했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어요.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에게 감이 틀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타카하시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한국 학생이군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죠? 그의 말투에는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의견은 이미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단정 짓는 듯했죠. 이 순간 저는 교수의 태도가 학문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편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어요.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노트북을 열어
그녀의 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라고 검색했어요.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조약에서 독도가 명확히 한국 영토라고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교수는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어조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섬이 주인 없는 땅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교수의 논리를 정확히 공격했어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몇몇은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훈의 논리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정적인 한국 학생의 반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었죠. 특히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의 경우 일본이 1905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교수는 주제를 살짝 바꾸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상태였어요. 강의실 전체가 그녀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감정적이지 않아. 오히려 교수보다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의 논리적인 반박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교수의 말을 받아 적는 대신 두 사람의 논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고개를 들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타카하시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강제로 점거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로서의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마치 이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된 것이니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하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는 자신 있게 슬라이드를 넘겨 1905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우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타카하시 교수의 논리적 허점을 꿰뚫어 본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1905년이면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기 시작한 시기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때 일본이 점령한 모든 한국 땅이 일본 땅이 되는 겁니까? 순간 강의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지훈의 반박은 너무나 명쾌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안경을 다시 올리며 시간을 벌려는 듯 했어요. 그는 분명히 당황했지만 여전히 교수로서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차분한 학자의 어조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려는 필사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그러자 지훈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였습니다. 세종실록에도 독도 관련 기록이 나오고요. 일본의 지도에서도
18세기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았죠. 지윤은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한 후 화면을 돌려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고대 지도와 문헌 기록이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철저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1696년 일본 도토리번의 공식 문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지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몇몇은 빠르게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결국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죠.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지윤에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한국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교수보다 더 학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타카하시 교수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권위 있는 척 말했어요. 그런 고대 문헌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대 국제법적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이제는 교수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타카하시 교수는 더 이상 지윤의 논리적인 반박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서류를 정리하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업 시간이 20분이나 남았는데도 교수가 갑자기 수업을 끝내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죠. 지윤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작은 승리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 나라가 계속 다투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한국이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독자적인 역사적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았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한국을 경멸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 명의 한국인 학생이 논리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며 교수까지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저 감정적으로만 역사를 보는 나라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잘못된 정보에 속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강의실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윤도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지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정말 대단했어. 난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내 말을 듣고 다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논리적인 태도와 지식에 감명받았거든요. 지우는 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거야.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줄게. 그녀의 친절한 반응에 저는 안도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인들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지훈이 증명했으니까요. 정말. 그럼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특히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말이죠. 물론이지. 화요일 오후는 어때? 지훈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거야. 지훈의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훈과의 약속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역사책, 독도 관련 자료, 일본의 한국 점령 시기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 읽었죠.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컸습니다. 마침내 화요일,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나 봐. 지훈이 제가 든 책들을 보며 물었어요. 응,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 특히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말했던 것처럼 신라 시대부터 한국의 문헌에 독도 관련 기록이 있었고 조선 왕조 시기에도 명확하게 한국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일본 자신들의 고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훈은 제가 가져간 책들을 보면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사실과 문헌을 바탕으로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더 큰 신뢰를 주었죠. 타카하시 교수는 어떻게 됐어? 지훈이 물었어. 수업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은 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다루려고 해.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예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어.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 일본과 중국의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역사는 누가 더 크게 외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줘.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나 강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유는 한국의 독립운동, 민주화 과정, 그리고 현대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정말 놀라워. 제가 감탄했어요. 응, 우리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지훈을 만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희미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타카하시 교수의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그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이죠. 그 강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바뀌었죠. 지훈과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죠. 오늘은 타카하시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역사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지훈이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이 보여준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는 그 어떤 감정적 주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역사적 가치도 별로 없는 국가라 여겼죠. 하지만 지훈을 만나고 그녀가 보여준 논리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통해 제 모든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로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이 모든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 그리고 지훈에게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